가톨릭 뉴스 매거진 열린 세상 오늘. 그 많던 택시가 정말 하나도 안 보이네요. 택시기사들이 오늘 하루 대대적인 총파업에 들어갔습니다. 10만 명이 넘는 기사들이 국회로 몰려올 거라고 하죠. 카풀과 택시의 공조는 어려운 걸까요? 전국 민주택시노조 구수영 위원장으로부터 택시업계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강원도로 우정여행을 떠났다가 펜션에서 참변을 당한 고3 학생들, 가스 누출 사고로 추정되는데요. 보일러 안전점검도 안 했고 경보기도 없었다고 하니 이번에도 인재였던 것 같습니다. 한국가스안전공사 김현기 부장 연결해서 사고 원인 자세히 들여다보고요. 가스보일러 점검 요령도 짚어보겠습니다. 장애인들이 빵도 굽고 커피도 내려주는 카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일하고 싶어하는 장애인들이 많다고 하네요. 행복한 베이커리 앤 카페 서현종 점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유엔이 농민권리 선언을 채택했는데 예상대로 우리 정부는 기권했습니다. 농민권리 선언이 뭔지 잘 모르시겠다고요? 또 멀게 느껴지신다고요? 착한 밥상 코너에서 부산 우리농 본부장 김인환 신부의 설명 들어보시죠. 저는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택시를 이용할 계획이시라면 다시 생각을 해보셔야겠습니다. 택시업계가 오늘 하루 총파업과 함께 대규모 집회를 엽니다. 카카오 카풀 서비스에 반대하는 전국의 택시 기사들이 국회로 몰려올 전망인데요. 정부는 불법 행위라면서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죠. 물리적 충돌로 이어지진 않을지 걱정입니다. 택시업계 입장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전국 민주택시 노동조합연맹 구수영 위원장 연결해보죠.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총파업 지금 예정대로 시작을 하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몇 시부터 시작하셨습니까? 예, 00시부터 00시까지 24시간 동안 하기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예, 오늘 파업과 집회에 얼마나 많은 택시기사분들이 참여할 거라고 예상하시나요? 예, 파업 참여는 제주부터 전국에 다 포함이 되는 거고요. 예. 그다음에 전국에 있는 조합원들이나 개인 택시 하시는 분들이 국회 2시부터 시작되는 집회 한 10만 명 정도가 참여할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10만 명이면 상당한 규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또 당장 택시를 이용해야 되는 시민들 입장에선 불편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도 총파업을 하셔야 될 만큼 카카오 카풀 도입에 강하게 반대하시는 거죠? 예. 국민들한테는 교통 불편을 드려서 대단히 죄송한데 택시 산업이 지금 현재 대단히 힘들고 어려운 산업입니다. 네. 그런데 카풀이 들어오게 되면 예를 들어 수입이 줄어들므로써 생존권 위협에 시달리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결국 불가피한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국민들한테 우리는 당당하니까 불편을 감수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사실 저희들 죄송할 뿐이죠. 예. 그러면은 카풀 서비스가 출시되면 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국민이 많을 거라고 예상하시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실제 지금도 그렇게 어려워지고 있고요. 카풀 서비스가 지금 시작한 지 한 1년 됐거든요. 예. 경찰이 금년도 초에 이제 카풀 트러스 앱이라고 하는 카풀 회사를 압수수색을 했는데요. 사실 전업화 형태 상황들이 이제 나온 거죠. 그래서 그 심각성을 그때부터 이제 알게 됐고, 그때서부터 이제 카카오 카풀이 됐든 아니면 유사 카풀이 됐든 못 들어오게 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쭉 투쟁과 교섭을 이제 병행해서 왔던 거죠. 네. 근데 지금 여론이 카풀에 긍정적입니다. 찬성 여론이 절반이 넘어가고 있는데 여론이 좀 부담스럽진 않으세요? 여론이 부담스럽죠. 그 이유는 그동안 택시가 승객들한테 이제 친절한 택시가 아니고 승차거부와 불친절의 대명사가 이제 택시였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자정 노력도 좀 하고 했으나 줄어들고는 있으나 아직 근절은 안 되고 있어요. 그게 시민 승객들한테 제일 미안하고 죄송할 뿐이죠. 일단 여론을 좀 더 돌리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진 않으시나요? 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들이 매주 금요일 택시 승객이 제일 많은 특정한 시간
그다음에 그 특정한 지역에서 승차 거부가 제일 많은 곳에서 저희들이 계도 활동도 하고 직접 승차 거부했을 경우에는 저희가 적발을 해서 서울시에다가 진정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고요. 예, 사업장별로는 승차 거부했을 경우에 한 번만 걸리더라도 회사에서 징계를 함으로써 결국 그 회사를 떠날 수밖에 없게끔 그렇게 지금 이제 그 강약 조절을 하고 있습니다. 승차 거부를 못하게 하기 위해서요. 네, 이 카풀제 반대하시는 이면에 택시기사분들의 장시간 노동과 저임금 문제도 심각하다고 들었습니다. 지금 실제로 상황이 어느 정도입니까? 장시간 노동하고 저임금 구조가 고착화된 지는 오래됐습니다. 예. 예, 그런데 이제 원인을 좀 살펴보면 근로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요금 인상이 전제되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택시 수입은 이제 승객으로부터 수수하는 요금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수입이 가면 갈수록 떨어지면 떨어지는 만큼 또 임금이 저하가 되는 거죠. 예. 그래서 5년 만에 지금 이제 서울시가 택시 요금을 인상하게 됐는데 근로 조건이 너무 안 좋아서 서울시가 요금 인상을 전제로 모든 요금 인상분에 대한 것을 근로자들이 근로 조건 몫으로 책정하지 않으면 서울시가 조사 등 강력한 행정 조치를 하겠다. 그렇게 해서 지금 이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이제 요금 인상이 되게 되는데요. 예. 그렇게 됐을 경우는 지금 현재 전체 그 서울 지역 근로자를 중심으로 해서 보면 150에서 210만 원, 열심히 하는 분은 210만 원까지 가거든요. 예. 요금 인상하고 이제 지원 정책들이 전제가 된다면 240에서 한 250까지도 개선 효과가 생기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정부와 여당이 제안한 사회적 대타협 기구에는 참여하기로 하신 거죠? 그러니까 저희는 교섭과 투쟁을 병행하기로 약속이 돼 있던 거고요. 예. 그러니까 정부와 여당에서 전제를 까는 거죠. 20일 집회를 하지 말고 20일 집회를 안 한다 하면 뭐 사회적 그 대타협 기구를 만들어서 그 속에서 합의하자. 예. 이런 거였던 거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20일 집회는 하겠다. 그러면 사회적 교섭은 없다. 여당이 그런 거죠. 예. 그래서 우리는 항상 지금도 대화할 준비나 자세가 되어 있고요. 예. 앞으로도 계속 대화와 투쟁을 병행해서 할 거예요. 네. 네,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대화를 거부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그래서 또 안 되는 거고요. 네. 정부와 여당이 산학금을 없애고 택시기사 완전 월급제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합니다. 네네. 지금 한 달에 250만 원 정도 월급을 보장한다는 건데 이게 근데 가능한 건지 효용성을 두고 말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네네. 정책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는데요. 네. 그 재원 마련을 어떻게 할 거냐. 예를 들어서 그 택시 요금 인상분으로 그게 가능하겠냐. 예. 아니면 또 다른 정부 대책이나 각종 규제나 아니면 지원 대책 이게 병행되지 않으면요. 전국적으로 택시 노동자들에게 250만 원 정도의 임금을 맞춰준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가능하지 않아요. 어렵죠. 정책적으로는 찬성합니다. 예. 그렇지만 재원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재원 없이 250만 원을 맞춰주겠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립서비스에 불과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재원 조달 방안까지 포함을 시켜줘야 그 말이 성립이 되는 거죠. 예. 일단 네. 그 택시 요금 인상만으로는 250만 원 채우기는 쉽지 않다고 보시는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일부에서는 택시업계도 노력이 좀 필요한 거 아니냐, 감차가 필요하지 않냐는 얘기도 나옵니다. 요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지금 전국적 규모로 보면 택시가 7만 대 정도를 감차해야 될 현실에 놓여 있습니다. 예. 근데 정부 재정하고 지방정부 재정하고 이제 매칭 예산이라고 저희들이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이제 그 예산을 투입해도 적은 예산이다 보니 감차 대상에 포함된 개인이나 법인 차 같은 경우 감차를 안 하려고 하죠. 차라리. 예, 그러게요. 예, 그 금액 자체가 적으니까요. 감차 효과가 미미한데요. 지금 현재 국회에서 앞으로 감차 대책을 어떻게 세울 것인지를 같이 함께 논의하자. 예. 이렇게 지금 현재 제안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네. 일단 이 부분에 있어서도 열려 있으신 입장인 거고요. 네네, 그렇습니다. 파업에 참여하고 있는 택시 단체가 4곳입니다. 지금 네네, 사장단으로 이루어진 전국택시연합회, 또 전국개인택시연합회, 그리고 네, 양대 노총에 가입된 택시노조연맹까지 지금 단체들 간에 서로 이견은 없으신가요? 의견은 다 통일돼 있으신가요? 네, 없습니다. 통일됐습니다. 네. 네. 일단 카카오 측이 카풀 서비스를 보류했는데 무기한 연기는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네, 그럴 겁니다. 네, 당정도 뭐 카풀 도입을 폐지하지는 않는 쪽으로 의견을 모으고 있다는 얘기가 들려서요. 네네. 만약에 카풀이 시행될 경우에 택시업계가 생존할 수 있는 방안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다양한 방법을 뭐 제안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카풀 앱을 자가용에만 국한한 게 아니고 택시도 같이 함께 병행해서 한다고 하면
조금 더 긍정적일 수 있지 않겠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런 그러냐면 생각까지도. 네네 다양한 방안들을 강구할 수 있는데요. 예. 카풀은 합성이 허용되는 거고 합법적으로 영업하는 그 영업용 택시는 합성하면 불법이거든요. 네. 그래서 과징금 처분까지 받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형평성도 그렇고 아무튼 문제가 많이 있어요. 문제가 많이 내재되어 있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는 사회적 대화 기구에 가서 충분한 논의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뭐 4차 산업혁명이다, 공유경제다 해서 뭐 세계적인 흐름이라고 하는데 산업구조 변화가 불가피하다는 얘기도 많습니다. 네네. 뭐 민주평화당 김경진 의원은 뭐 공유경제가 아니라 약탈경제라는 얘기까지도 했습니다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시대 변화의 추세에 맞게끔 능동적으로 산업별로 대처하는 게 맞는 건데요. 예. 기존 산업과 신규 산업을 어떻게 적절하게 효과적으로 배분할 거냐. 이런 전제 없이 무작정 플랫폼 사업이니까 시민들이 편해서 좋은 거니까 무조건 도입한다. 예. 그럼 기존 산업에 대한 반발이 충분히 예상되고 예견돼 있었던 거거든요. 그런 예견이나 조율 없이 일방적으로 시행함으로써 결국 이게 사회적 갈등으로 야기된 거 아쉽고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네. 앞으로 그러면 정부 여당과 논의가 잘 안 되실 경우에는 추가 총파업도 생각하고 계신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네. 오늘 일단 총파업은 물리적 충돌이 벌어지진 않을지 이 부분도 걱정되는데요. 네, 집회 기조는 평화 집회로 그 기조를 정했고요. 예. 네, 일부 좀 일탈하는 조직에서 일탈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겠는데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통제를 강화하려고 그렇게 준비 중에 있습니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무쪼록 오늘 집회도 평화적으로 잘 끝나고 이 문제도 잘 해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고 대화하고 해서 이 문제가 조기에 수습되고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구수영 전국 민주택시 노동조합 연맹 위원장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의 시선, 생생한 인터뷰, 열린 세상 오늘. 설마 했는데 또 인재였습니다. 수능 시험을 마친 고3 학생들이 펜션에서 참변을 당한 사건. 보일러에서 가스가 누출된 걸로 보이는데요. 안전점검도 안 하고 경보기도 없었다고 하죠.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가스보일러 안전을 챙겨봐야겠습니다. 한국가스안전공사 시험검사처 김현기 연소기기부장 연결돼 있습니다. 부장님 나와 계신가요? 예, 안녕하십니까. 김현기입니다. 예. 이번에 네. 가스와 관련된 사고라서 소식 접하고 많이 놀라셨죠? 예. 네. 이번 사고로 피해를 입으신 학생들하고 유가족들께 심심한 조의를 표합니다. 예. 지금 가스안전공사도 현장 감식에 참여하고 계시더라고요. 네. 혹시 이번 사고와 관련해서 추가로 파악된 사항이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저는 조사에 참여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알고 있는 정보가 저한테는 현재는 없습니다. 그러시군요. 이 네. 연소기기부장이시라는 직함이 생소해서 어떤 업무를 맡고 계신 건가요? 제가 이제 보일러나 가스레인지나 이렇게 가스를 이용해서 취사나 난방을 하는 기기를 검사하는 부서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네. 이번에 사고가 발생한 펜션에서 그 가스보일러하고 연통이 제대로 연결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좀 기술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그 연통이요. 네. 기준상 명칭은 배기통입니다. 가스보일러 배기통이 배기가스를 건물 밖으로 안전하게 배출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건데 예. 이번 사고는 그 배기통이 보일러에서 이탈돼서 배기가스가 실내로 유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배기통은 기밀을 유지하면서 보일러에 견고하게 연결되어 있어야 하는데 그랬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럼 이게 네. 처음부터 연결이 잘 안 됐던 걸까요? 아니면 유지 관리가 잘 안 된 걸까요? 그거는 지금 수사 중이라서 제가 또 현장에 가보지 않아서 정확히 알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네. 수사 결과에서 밝혀질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조금의 틈이라도 있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절대로 안 되는 상황이죠. 지금 사고 현장에 일산화탄소 농도가 정상 수치 8배를 넘었다고 합니다. 네. 이 정도면 얼마나 위험한 건가요? 지금 알려진 155ppm 정도는 2-3시간 내 가벼운 두통이 일어나는 수준인데 예. 제가 생각에 이건 이제 사고 현상 진입 시에 희석된 농도이기 때문에 실제 사고 발생 시에는 훨씬 높은 농도였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일반적으로 1600ppm 정도에서 2시간 경과 시에 사망에 이른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잠들고 나서 한참 있다가 또 낮에 발견이 됐으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이게 가스가 누출됐을 때는 농도가 훨씬 더 짙었을 거라고 보시는 거는군요. 예, 그렇습니다. 과거에 연탄 보일러를 많이 떼던 시절에는 사실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가 자주 발생했습니다. 네. 근데 요즘은 연탄을 주로 사용하지 않는데도 일산화탄소 중독이 심심치 않게 일어납니다. 이게 뭐가 문제인 건가요? 일단은 연탄과 같은 이제 연탄, 석탄, 가스, 휘발유 다 모든 화석 연료는 연소 시 일산화탄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러한 연소 연료를 사용할 때는 배기통을 모두 다 안전하게 관리를 해야 되는 거죠. 그게 연탄이든 가스보일러든 어차피 다 똑같이 안전을 챙겨야 되는 부분인 거군요. 예, 화석 연료에서는 모두 다 일산화탄소가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이번 펜션에 가스 누출 경보기가 없었다고 하는데요. 그래도 경보기가 있었다면 상황이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일단 경보기가 있었다면 그 경보기가 이제 신호나 알람을 줘가지고 학생들한테 이제 위험하다는 신호를 줬겠죠. 애석하게 생각합니다. 네, 가스가 누출되자마자 바로 감지해서 경보를 올려줄 수 있는 거였죠. 예. 그래서 그 펜션이나 콘도 같은 다중 이용 시설에도 경보기 설치를 의무화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부장님도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예, 저도 이제 경보기가 유용하다는 거는 전적으로 동의하는데요. 그거는 이제 의무화하는 것들은 아마 좀 더 여러 가지 면에서 이제 검토를 겹쳐서 정부나 공사가 협의해서 결정을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제가 답변하기는 좀 위치가 그렇지는 않은 것 같고요. 네. 들리기로는 업자들이 경보기 설치를 꺼리는 게 비용 문제도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이게 비용이 많이 비싼가요? 제가 이제 조사해 본 바로는 현재 유통되고 있는 경보기가 한 2만 원에서 20만 원까지 다양한 가격이 형성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아마 검지기의 수명이나 신뢰성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한 관건이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일정 부분 담보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비용이 발생할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아니 그래도 저렴한 가격으로 본다면 2만 원대라면 그렇게 비싼 것도 아닌데요. 이제 신뢰성과 성능 차이가 있으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번 펜션 경우처럼 배기통이 어긋나는 경우가 자주 있나요? 어떤지 궁금합니다. 배기통이 어긋나는 경우가 자주 있지는 않고요. 다만 배기통이 어긋났을 경우에는 이제 심각한 위험이 초래되는 건 사실입니다. 네. 그러면 꼭 이번 경우가 아니더라도 배기통이 어긋났을 때 자재 불량인 경우가 많나요? 아니면 유지 관리가 잘못된 경우가 많나요? 일단 유지 관리 쪽이 가능성이 많은 거죠. 다른 사고들의 경우를 봤을 때. 예. 그렇군요. 이번 사고를 계기로 해서 가스 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더 높아져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게 방에 일산화탄소가 차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징후나 조짐 같은 것도 있습니까? 일단 일산화탄소가 무색 무취가스라서 쉽게 알아내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일단 어지럽거나 속이 메스껍거나 조금이라도 이상한 느낌이 들면 이제
즉시 밖으로 나오는 게 가장 좋은 조치라고 할 수 있죠. 예, 그래서 더 위험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겨울에 가스보일러 많이 사용하는 계절인데 점검이 네. 중요해 보입니다. 네. 보일러 점검할 때 어떤 부분을 특히 주의해서 유념해서 봐야 될까요? 일단은 뭐 보일러 성능을 점검하시기는 사용자가 어려우실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보일러 상부에 그 보일러 배기통이 연결되어 있는데 예. 그 부분이 이탈되었는지 확인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의 저층부 같은 경우에는 예. 집 밖으로 나오셔가지고 건물 밖에 배기통 부분이 찌그러지거나 아니면 꺾인 부분이 없는지 꼭 확인을 좀 해주셨으면 하고요. 예. 만약 그렇다면 시공자나 가스 공급자들한테 연락을 하셔서 꼭 점검을 받으셔야 합니다. 네. 방금 말씀해 주신 부분은 꼭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육안으로 또 다 확인할 수 있는 부분들인 거죠? 그렇습니다. 네. 예. 또 꼭 가스 보일러가 아니더라도 가정에서도 가스 사용할 때 주의할 사항들이 있을 것 같아요. 몇 가지만 좀 짚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일단 가스 요번 사고도 그렇지만 가스가 이제 가연성이기 때문에 일단 새는 데가 없는지 점검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예. 많이 알려진 것처럼 비눗물을 바른다든가 이런 방식으로 이제 점검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예. 또 가스 연소기를 사용하기 전후에 이렇게 환기를 시켜주시는 게 좋겠죠. 예. 그렇군요. 네. 또 부탄가스 사고도 심심치 않게 일어나고 있어서 이 부분도 또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특히 과대불판 사용하시면 절대로 안 되실 것 같고요. 네. 이게 다 인명사고하고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확인을 철저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한국가스안전공사 시험검사처 김현기 연소기기 부장과 강릉에서 발생한 고교생들의 가스 참변 사고에 대해서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문자로 끝번호 1946번님께서 국회에서는 안 하기로 했던 거 아닌가요? 이 택시기사들 파업 문의해 주셨는데 오늘 오후 2시에 국회 앞에서 열리는 게 맞습니다. 오늘 집회가 예정돼 있고 택시 단체 4개 단체가 연합으로 대규모 집회를 열 예정입니다. 지금 출근길 대란도 우려되는데 하필이면 왜 경제가 어려울 때 파업을 합니까? 애국심이 필요합니다. 이런 얘기도 같이 보내주셨네요. 네, 날씨도 추운데 지금 취업 시장은 빙하기입니다. 장애인들의 취업은 더 어려운데요. 장애인들이 서로 가고 싶어하는 직장이 있습니다. 장애인들이 빵도 만들고 커피도 내려주는 곳이네요. 서울에 현재 7곳이 있고요. 앞으로 5년 동안 매년 한 곳씩 늘어날 전망입니다. 장애인들의 일자리 창출과 자립에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행복한 베이커리 앤 카페 서울 도서관점 서현종 점장 만나보죠. 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모닝커피 찾는 분들 많으셔서 아침에 바쁘지 않으시나요? 저희 카페는 서울 도서관 5층에 위치하고 있어서 도서관 개장 시간에 맞춰 오전 9시에 준비하고 있어서 아직까지는 그렇게 바쁘진 않아요. 네, 아직 개시는 안 하셨군요. 네네. 네, 다행입니다. 그 행복한 베이커리 앤 카페 7개 매장에서 장애인 직원들이 꽤 많이 근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 도서관점에서 일하시는 장애인들은 몇 명이나 되나요? 지금 저희 서울 도서관점이요? 네. 저희 같은 경우 비장애인 2분과 발달장애인 친구 3명이 함께 같이 일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일하고 계신 장애인분들은 모두 제빵사나 바리스타 자격을 갖고 계신 건가요? 바리스타 자격증이 있는 친구도 있고 없는 친구도 있지만 저희 행복한 베이커리 카페에서 워낙 오래 일했던 친구들이라서 자격증 여부에 구애받지 않고 잘 근무하고 있어요. 그렇군요. 아니 여기가 장애인들한테 로망과도 같은 일터라고 들었습니다. 경쟁률이 상당하다면서요. 저 경쟁률이요? 네.
저희 행복한 베이커리 카페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 직원이 음료 제조부터 직접 서브까지 바리스타가 하는 과정을 혼자 다 하고 있거든요. 예. 때문에 그 자부심이 굉장히 크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네. 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님들이나 관련 학교 선생님들께서 새로운 직원을 뽑지는 않는지 계획이 있다면 꼭 좀 연락 달라고 많이 문의를 하십니다. 네. 그 자리가 생길 때 어떤 기준으로 직원을 뽑으십니까? 저희 바리스타를 꿈꾸는 발달 장애 청년들이라면 누구나 저희 매장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고요. 네. 바리스타 관련 교육을 받은 친구들이라면 더 환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니 사실 발달 장애인들이 뭐 볼펜을 조립하거나 봉투를 붙이거나 단순 작업을 하는 일이 많은데 여기서 빵 내리고 커피 내리는 일 잘 하십니까? 바리스타로서 음료 레시피들을 전부 숙지하고 만들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예. 그만큼 많이 노력도 필요하고 제가 시험도 많이 보거든요. 아, 그러세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더 자부심을 느끼면서 일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럼 카페에서 파는 빵과 음료는 대부분 다 장애인들이 만든 건가요? 네, 빵도 장애인 친구들이 작업장에서 만들고 있고요. 음료 같은 경우도 내가 직접 매장에서 한 잔 한 잔 정성을 다해 만들고 있습니다. 아, 네. 가장 인기 있는 메뉴는 어떤 겁니까? 저희 같은 경우 거의 커피류들이 가장 인기가 많고 많이 나가고 있고요. 예. 그 밖에 음료들도 다 맛있긴 한데 저희가 계절마다 시즌 메뉴로 이 장애인 친구를 직접 개발한 레시피로 음료를 선보이고 있거든요. 예. 인기가 많아요. 네. 사실 사회 초년생들은 장애 여부를 떠나서 누구나 실수를 좀 많이 하게 되는데요. 이 장애인 직원들도 이렇게 좀 실수를 하시진 않는지 걱정되기도 해요. 어떻습니까? 저희 아무래도 장애인 친구들 보니까 실수도 많고 또 힘들어하는 점으로 예상하지 못한 일이 생겼을 때 많이 당황하고 대처하는 것이 좀 어려워하긴 해요. 아, 그럼 손님분들이 좀 양해를 많이 해주시나요? 오히려 손님들께서 잘 기다려주시고 교육할 때도 조금 시간이 걸려도 이해해주시고 많이 배려해주시는 편이세요. 네. 아, 그래도 혹시 뭐 편견이나 의심을 보이거나 좀 불편해하는 손님도 계시진 않은지요? 저도 처음에 일하기 전까지는 그런 걱정들이 조금 있었는데 입사했을 때 이 친구들이 오히려 그런 편견이나 시선을 깨버릴 수 있을 만큼 너무 음료 제조도 잘하고 응대도 너무 잘해서 그런 부분들이 거의 걱정이 하나도 없어요. 예, 다행입니다. 행복한 베이커리 앤 카페 서울도서관점이 서울시청 광장이 내려다 보이는 곳이라서 손님이 많을 것 같아요. 장사가 잘 되시나요? 아직 저희 매장이 도서관에 위치해 있다 보니까 많이 알려지지는 않아서 못하고 계신데 오늘 방송의 계기로 더 많은 사람들이 매장을 찾아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아니 서울시가 행복한 베이커리 앤 카페 운영 기간도 늘리고 또 5년 동안 매년 한 곳씩 늘려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의 방침 어떻게 바라보세요? 이런 정부나 시에서의 전폭적인 지지들이 많았으면 좋겠고요. 무엇보다 시민분들께서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부정적인 시선을 내려놓고 비장애인과 다르지 않다는 생각으로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실제로 같이 일해 보시면서 이 곳이 참 필요한 곳이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계신 거죠? 네, 오히려 이 친구들 잘 못할 거다, 느리다라고 생각하는데 막상 일해보고 막상 와서 음료를 드셔보시면은 정말 그런 것들이 편견이고 시선이었다는 걸 느낄 만큼 이 친구들 열심히 잘 일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매장이 더 많았으면 좋겠어요. 네. 아니 점장님은 어떤 계기로 여기서 일하게 되신 건가요? 저 같은 경우 제과제빵을 전공해서 다른 직장인 자리들을 알아보다 보니까 이 친구들과 한번 일해보고 싶은 그런 새로운 경험을 느끼고 싶어서 입사하게 되었어요. 네. 수익은 또 어떻게 배분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장애인분들 월급 받으면 굉장히 좋아하시죠? 네, 맞아요. 네. 요즘 뭐 발달장애인들 탈시설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시설보다는 사회에서 다 함께 어울려 살아야 된다는 건데 행복한 베이커리 앤 카페 같은 곳이 전국에 더 많이 생기려면 어떤 지원이나 노력이 좀 필요하다고 보세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기업들의 전폭적인 지지와 정부에서 장애인 고용 관련 정책들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고 예. 네. 또 시민들의 시선이나 그런 편견들이 좀 많이 사라진다면은 저희가 함께 어우러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아질 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요. 예, 그렇군요. 함께 일하시는 분들 다 같이 서로 행복하신 거죠?
네, 함께 즐겁게 잘 일하고 있습니다. 네. 그 또 발달 장애인들이 아무래도 취업을 더 많이 하려면 좀 어떤 게 필요할지 꼭 카페나 베이커리가 아니더라도요. 이런 생각도 좀 해본 적 있으신가요? 일단은 가장 큰 부분이 사람들의 인식이랑 편견이라고 생각해요. 계속 이 부분을 언급하는데 예. 잘하지 못할 거다, 느릴 거다, 힘들 거다라는 시선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일자리들이 더 많이 생기지 않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네, 그 부분은 다 같이 노력이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장애인들의 자립을 돕는 행복한 베이커리 앤 카페 서울도서관점 서현종 점장 만나봤습니다. 오늘 방송 계기로 또 많은 분들 한번 찾아가 보셔도 좋을 것 같네요. 이른 아침 인터뷰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가톨릭 평화방송 시사 프로그램 열린 세상 오늘을 듣고 계십니다. 매주 목요일 우리 농업농촌 이야기를 나누는 착한 밥상 순서입니다. 지난 2주간에 걸쳐서 살펴봤던 농민권리선언이 유엔을 통과했습니다. 오늘은 농민권리선언이 왜 중요한지 또 어떤 의미가 있는지 들여다보겠습니다. 또 사실상 하청 노동자와 마찬가지인 우리 농민들의 고달픈 현실도 같이 생각해보죠. 오늘도 부산교구 우리농촌 살리기 운동본부장 김인한 신부와 함께합니다. 신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청취자들 중에는 농민권리선언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 건가 또 멀게 느껴지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신자들이 이걸 어떻게 이해하고 바라봐야 될까요? 12월 18일 이것이 유엔 총회를 통과했습니다. 결국 통과했군요. 네네. 근데 한 가지 아쉬운 건 대한민국 정부가 끝까지 기권했습니다. 네. 좀 답답한데 역사에 농민 권리를 포기한 정부로 기록이 될 겁니다. 많이 아쉬우시죠? 네. 그래서 이 농민 권리 선언이라서 사람들이 농민들 이야기라고 여길 것 같은데 저는 간단하게 얘기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공동의 집인 지구인 이 생태와 먹을거리와 약자인 아이들과 여성들 그리고 우리를 정말 지속 가능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그 권리에 대한 지구별이라는 곳에 있는 이 거주자들의 합의라고 저는 생각해 봅니다. 네. 실제로 농민 권리 선언들은 무너져가는 현실 안에서 농업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겁니다. 우리도 우리 밥상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이 땅의 농산물과 관련 없는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수입산이 너무 많아요. 그렇죠. 또 거대한 업체를 통해서 획일화된 밥상을 먹고 있습니다. 네. 농사 짓는 것도 마찬가지고 예전에는 농사를 어떻게 짓냐면 우리 할머니들이 씨를 심고 그것을 걷어서 다시 좋은 씨를 심고 이어갑니다. 예. 근데 이제는 씨앗의 권리가 농민들한테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농민들은 그냥 농업회사 그리고 유통회사의 하청 노동자일 뿐입니다. 아니 농민들조차 하청 노동자 신세라니까 너무 씁쓸합니다. 왜냐면 그분들 씨앗도 사야 되죠, 약도 사야 되죠, 농기계도 사야 되죠. 다 이렇게 그런 사람들 배불리고 농민들은 자기 손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지금 이 땅의 주인들도 농민들이 아니고 도시에 사는 부유한 사람들입니다. 예. 농사를 짓지도 않는 사람이 농토를 소유하고 정작 농사짓는 사람은 이 권리를 보장받지 못합니다. 이것이 실제로 우리나라 헌법에 규정되어 있거든요. 예. 경자유전이라는 법칙이 있습니다. 농사 짓는 이들만 농토를 소유할 권리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헌법 권리도 보장받지 못하고 결국 우리가 살아가는 생태와 삶을 지켜주는 아주 기반이 되고 우리가 사는 세상이 파국으로 더 이상 가지 않도록 이 지키는 안전장치를 하기 위해서 세계 유엔에서 많은 사람들이 합의를 하게 된 겁니다. 예. 농민과 농촌을 지킴으로써 우리를 지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한 가지 바람이 있다면 청취자 여러분들도 인터넷이라든지 여러 가지 통해서 농민권리 선언문을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농민권리 선언은 안전장치 같은 것이다. 이렇게 설명해 주신 게 마음에 와닿네요. 네. 지금 쌀값 얘기도 해보고 싶은데요. 요즘 경기는 네. 어려운데 쌀값이 폭등했다는 얘기가 들립니다. 쌀값이 정말 많이 오른 겁니까? 이걸 폭등이라고 얘기해야 될지 보통 지금 쌀값이 계속 떨어지다가 3년 전 수준으로
올라갔다. 보통 이걸 회복이라고 하죠. 근데 2년 전까지만 해도 쌀값이 30년 전과 똑같았습니다. 다른 물가는 다 올랐는데 쌀값은 그대로였습니다. 네. 제가 그걸 이해하기 쉽게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여기서 회사에서 일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예. 그런데 본인의 임금이 30년째 동결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우, 화가 많이 나죠. 그렇죠. 쌀 생산량도 줄어들고 있는데 임금이 30년째 동결됐다면 그 위기로 느끼지 않은 사람이 아무도 없죠. 네.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농민단체에서 밥 한 공기 300원 달성 운동을 했습니다. 이게 어떤 운동입니까? 아시다시피 식당에 가면 우리가 공깃밥 한 그릇 1,000원입니다. 네. 예, 아주 예전부터 1,000원이었습니다. 그랬던 것 같아요. 예. 근데 그 공깃밥 하나의 원가가 쌀로서 200원대입니다. 아. 우리를 먹고 사는 이 주식인 이 쌀이 내 생명을 살리는 쌀이 원가가 300원도 안 되는, 그래서 1,000원 공깃밥을 먹고 나가서는 이 땅이 나지 않은 커피는 몇천 원이 났습니다. 예. 예. 그래서 어떤 분지 농민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신의 밥값보다 반려동물들의 사료값이 더 비싸다고. 아. 그럼 뭐 그렇게 돈이 안 된다면 농사 안 지으면 될 것 같지만 농민들에게 쌀은 그냥 돈을 버는 수단이 아닙니다. 지난 여름에 되게 폭염이 심했죠. 또 네. 가물기도 했고요. 저희 부산교구 지역에 쌀 농사를 짓는 분들이 폭염이 있으니까 밭을 딱 보러 갔는데 젊은 농민이 자기는 고추가 돈이 되니까 고추밭으로 먼저 갔답니다. 예. 근데 마을의 모든 사람들이 다 논으로 가더랍니다. 그러니까 농민의 그 뼈에 새겨진 어떤 그런 것이 그런 거라고 이해합니다. 아. 또 어떤 농민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 논에 들어가면 어머니의 자궁과 같은 편안함이 느껴진다. 예. 네. 그래서 지금 쌀이 남아돈다고 막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럼 쌀 자급률이 100%가 넘어야 됩니다. 근데 현재 우리나라 쌀 자급률은 80%대가 안 됩니다. 근데 왜 남냐? 수입쌀 때문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어떤 밥을 먹는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나는 쌀로 먹는 쌀은 아직 많이 부족합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외식하면서 먹는 쌀들의 특히 수입산이 많은 거죠. 그럴 수 있죠. 네. 예. 지금 부산 우리농 또 가톨릭 농민회도 같이 맡고 계신데요. 네. 사목하시는 일과 별개로 농사 지어 보셨습니까? 제가요. 신학생 시절에 농사 짓는 동아리를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아, 네. 신학생 시절에 이제 성당 안에서 기도하고 공부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땅을 한번 읽어보자. 그래서 한 20-30명 신학생들이 신학교 뒤편에 이제 수도원이 하나 있는데 수도원 땅을 좀 빌려서 농사를 지었습니다. 예. 농사에 대해서 아무것도 아는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욕심은 많아서 땅 엄청 크게 빌려왔고요. 그래서 농사 시작하는데 읽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 20-30명 신학생이 삽으로 다 읽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그 몸살 나셨을 텐데요. 일주일 될 때쯤 수사님이 뭐라고 했냐면 우리 보고 트랙터 있는데 또 되게 허무했던 기억이 납니다. 예. 그래도 그렇게 하면서 우리들의 삶이 좀 바뀌었습니다. 제가 이제 사제가 되겠다고 하는 사람이었는데 그러면 하느님에 따라 움직이고 하늘에 따라 움직여야 되는데 대부분 다 하늘이 어떻든 상관 안 하고 살더라고요. 예. 근데 농사를 짓고 나서 기도하다가 드디어 이제 하늘을 보기 시작하더라고요. 또 가물 때는 정말 비가 오게 해달라 기도하고 그리고 되게 가물어 있는데 막 빗소리 들으면 성당에서 막 기도하다가도 막 웃으면서 얼른 밭으로 뛰어갈 그런 생각하고 같이 서로 재밌었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 네, 농민들 사목하시는 게 운명이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 된 것 같아요. 네. 말씀 들어보니까 농사 짓는 게 쉬운 일도 아닌 것 같은데 네네. 농민들 아무래도 도시민과 관심사도 다르겠죠? 만나면 어떤 얘기들 주로 나누시나요? 얘기를 나누다 보면 농민들하고 이렇게 좀 우리가 쓰는 말하기 좀 다른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처음에는 말을 못 알아들었거든요, 제가. 왜냐하면 물론 사투리도 심한 것도 있고 그 농사 언어가 있다 보니까 이게 보통 뭘 하는지 잘 못 알아들었는데 예. 좀 한 시간 좀 지나고 나서 왜 언어가 다른지 알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많은 분들이 도시에 살지요. 대부분 이 도시의 언어들은 소비의 언어입니다. 예.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과 말을 했던 걸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하루에 무슨 일을 했고 무엇을 샀고 또 어떤 것을 통해서 이익을 얻었는가. 거의 대부분 소유하고 소비하는 것에 대한 언어들입니다. 네. 근데 농민들끼리 모이다 보면 이 얘기가 좀 달라요. 뭐 어떻게 하냐면 대부분 모이면 여기에 뭐 심을까? 이때쯤 어떤 꽃이 피는가? 어떤 바람이 불고 어떤 절기에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가? 우리가 소비의 언어라면 농민들의 언어는 생명의 언어에 가깝습니다. 예. 그래서 농민들하고 얘기하다 보면 우리가 이해한 대로 해석해서는 좀 곤란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분들이 생각하는 게 우리들의 지평과 좀 달라요. 예. 그래서 어찌 보면 가장 오래된 직업이 농민이지 않습니까? 네. 아담으로 네. 거슬러 올라가나요? 그렇죠. 그쯤부터 시작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들의 지혜와 땅의 지혜를 통해서 지금 이 피폐해진 소비 시대에는 어떤 깨달음을 얻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예로 제가 기억나는 게 예수님이 5,000명을 먹이신 기적이 나와요, 성경에. 네. 예. 근데 거기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이렇게 5,000명을 먹인데 그러다 보면 우리는 대부분 다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아니면 거대한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농민들하고 얘기해 보니까 그렇게 안 얘기합니다. 주머님 왜 그게 이해가 안 됩니까? 그래서 논에 한번 가보십시오. 딸 하나를 뿌리면 엄청 많이 열립니다. 생명이란 그런 겁니다. 하나를 심으면 수백 명, 수천 명을 먹이도 남습니다. 우리 같으면 소비에 익숙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 더하기 하나로 끝나지만 생명은 농업은 그 계산으로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예. 물론 가끔 재밌는 얘기도 합니다. 이제 어떤 할머니가 예수님께서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라는 말을 했더니 웃으시면서 경상도 사투리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 농사 안 지어봤네. 네. 왜요? 그래서 제가 왜요? 그러니까 바빠 죽겠는데 농사철에 오른손 왼손이 무슨 필요한가요? 그냥 고양이 손이라도 가져다 써야 되는데. 일손이 너무 모자라니까. 네,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한참 웃었던 게 기억이 납니다. 제가 웃고 있는데 약간 우픕니다, 마음이. 이거 되게 슬픈 얘기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때 엄청 바쁜 농번기 시절에 그 모습을 얘기해 주시는 거죠. 네, 고양이 손까지도 필요할 정도로 일손이 부족한 현실. 네. 신부님과 얘기 나누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네요. 네, 착한 밥상 오늘 부산교구 우리농촌 살리기 운동본부장 김인환 신부님과 함께했습니다. 신부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밤시배님께서 생명의 언어 쓰고 지키시는 우리 가톨릭 농민들 응원합니다. 이렇게 함께 해주셨고요. 또 노경태님께서는 우리 강릉에서 참변당한 고등학생들 관련해서 가스 사고가 나지 않게 다용도 시설에 대해서 가스 감지기 아까 경보기 얘기하시는 거 맞죠? 설치 의무화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이런 의견도 보내주셨습니다. 또 오늘 행복한 베이커리 앤 카페에 대해서도 의견 들어왔네요. 김정식 글라라님, 그 가톨릭 수녀님이 원장님이신 위켄 쿠키 통해서 잘 주문도 하고 선물도 하고 계신다고. 이것도 맞습니다. 발달 장애인들이 만든 쿠키죠. 이런 작업장이 더 많이 생기면 좋겠다. 맛도 아주 좋다 얘기해 주셨고요. 끝번호 5541번님. 부산에도 이런 카페가 있나요? 물어보셨는데 제가 아직 부산 사정은 잘 모르겠습니다. 아까 소개해드렸던 행복한 베이커리 앤 카페는 서울시가 중심이 돼서 운영하고 있는 거라서 부산 상황은 제가 좀 더 알아보고 전해드려야겠네요. 속보가 들어와서 몇 가지만 전해드릴게요. 미국이 오늘 새벽에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했습니다. 올해 들어서 네 번째 인상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준금리가 2.25에서 2.50% 수준으로 올랐는데요. 연준은 노동시장과 경제활동이 지속해서 강세를 보이고 있다. 그래서 노동시장 상황과 인플레이션에 근거해서 금리를 인상하기로 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우리나라와 미국의 금리 격차가 다시 0.75%포인트로 벌어졌습니다. 연준은 내년에도 금리 인상 횟수를 기존의 3회에서 일단 2회로 하향 조정은 했습니다만 네, 연준의 통화 긴축 의지가 완화됐다는 신호로 해석이 되는데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겠네요. 그리고 미국에서 소식이 하나 더 들어와 있습니다.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민간 차원의 대북 인도적 지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미국 국민에 대한 북한 여행 금지 조치를 재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무래도 비건 대표가 다음 주에 그 워싱턴에 돌아가면 민간이나 종교단체의 대북 인도적 지원에 대해서 미국이 정책을 검토하라는 지시를 받았다면서 많은 인도적 지원 단체들이 대북 제재 때문에 적절한 지원을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있는 걸 알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지금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이 잘 안 풀리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인도적 대북 지원이나 미국민의 방북 허용이 되면 북한을 좀 비핵화 협상작으로 유도할 수 있는 당근책이 될 수 있을지 북한의 반응이 주목이 되는 상황입니다. 비건 대표가 재검토, 이 리뷰라는 말만 6번을 반복을 했습니다. 비핵화 협상에 물꼬가 트일 수 있을지 주목이 됩니다. 그리고 날씨도 같이 전해드릴까요? 오늘 미세먼지 상황이 아주 좋지 않습니다. 강원도 동해안을 제외한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단계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광주 지역이 매우 나쁨 단계까지 농도가 짙어질 전망이어서 광주 지역에 계신 청취자분들은 마스크 꼭 챙기셔야겠습니다. 지금 전북, 광주, 또 전남, 부산에는 미세먼지 주의보와 함께 초미세먼지 주의보까지 내려져 있네요. 네, 지금 마이크로그램 수치도 많이 올라가 있고요. 그래서 계속 미세먼지가 유입되면서 밤까지 미세먼지가 심하게 정체될 거라고 하니까요. 오늘도 마스크 다들 챙기시고 물 많이 드시고 건강을 잘 챙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끝곡 무지개로 열린 세상 오늘 1부 마치고요. 저는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열린 세상 오늘 2부 문을 열겠습니다. 세월호 참사 유가족, 또 가습기 살균제 사건 유가족, 그리고 지난주 화력발전소에서 숨진 고 김용균 씨 어머니가 어제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마련한 토론회 장이었는데 분위기가 그렇게 좋지 않았다고 합니다. 어떤 일이 있었던 건지, 무슨 이야기가 오갔는지 취재기자로부터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남북 철도 연결을 위한 공동조사가 며칠 전에 끝났죠. 경의선부터 동해선까지 엄청나게 긴 구간을 조사했는데요. 북한의 철도 상태는 예상대로 열악했습니다. 하지만 남북이 힘을 합쳐서 철도를 연결하고 현대화에 힘쓰다 보면 부산부터 서울과 평양을 거쳐서 신의주까지 갈 날이 그리 멀지만은 않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 남북 철도 연결 착공식을 앞두고 맹현균 기자의 불침번에서 남북 철도길을 직접 따라가면서 북한의 주요 성당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저는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한반도 평화로 가는 길을 불침번처럼 살펴보는 시간이죠. 맹현균 기자의 불침번 순서입니다. 맹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철도 얘기를 들고 왔다면서요? 네, 이 남북을 연결하는 철도는 분단 이후 끊어졌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말이 있죠. 철만은 달리고 싶다. 맞습니다. 이 녹슨 기관차 앞에 써 있는 철만은 달리고 싶다. 이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겁니다. 맹 기자도 근데 이걸 아는 나이인가요? 네, 알고 있습니다. 이 무궁화호보다는 KTX가 익숙하긴 하지만 어릴 때 교과서에서 본 기억이 있습니다. 네. 또 임진각에서 녹슨 기관차를 직접 보기도 했고요. 마침 남북 철도 연결 공동조사가 잘 끝났습니다. 정말 다행스러운 일이에요. 네, 이 남북 철도 연결이 첫 발을 뗐다고 해도 되는데요. 경의선과 동해선을 합해 무려 2,600km를 이동하는 대장정이었습니다. 네. 남북 조사 단원들은 하나로 연결된 열차를 타고 북녘 곳곳을 누볐습니다. 철도와 도로 연결과 현대화, 남북 정상에 합의한 사안이기도 하죠. 네, 오늘은 남북의 공동조사 경로를 따라서 북측 철도를 한번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근데 북측의 철도 사정이 좋지 않다는 거 이미 많이 알려지지 않았나요? 네, 맞습니다. 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4월 남북 정상회담 당시 북측의 도로와 철도 사정이 좋지 않다고 직접 얘기하기도 했죠. 네. 그래서 저는 북한의 철도 시설 자체보다는 철도 조사 경로에서 발견한 흥미로운 사실에서 취재를 시작했습니다. 네. 앵커는 혹시 내 마음의 북녘 본당 갖기 운동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네, 서울대교구 민하위가 하고 있는 운동이죠. 분단 이전에 활발했던 북한 교회를 기억하자 이런 운동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 신자들이 북녘의 본당을 하나씩 정해서 기도하자는 운동인데요. 북한의 성당이 어디 있나 살펴보니까요. 놀랍게도 경의선과 동해선 철도 경로와 상당히 유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북한의 철도를 따라가면서 북한 성당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네. 자료를 찾다가 옛 평양교구의 모습을 담은 우리 신부님은 사진가라는 사진집을 발견했는데요. 네. 아이들의 표정이 그렇게 밝고 역동적일 수가 없더라고요. 네. 인권 상황이 열악한 지금의 북한과는 굉장히 대조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사진집을 엮은 사람은 평양교구 사재단 총무 장긍선 신부입니다. 네. 장 신부가 바라본 평양의 현재와 과거의 모습 한번 들어보시죠. 제가 너무 충격적이었던 거는 아이들의 얼굴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의 얼굴에서 표정을 읽을 수가 없어요. 아이는 아이다운 해맑은 모습이 있거나 웃는 모습이 있거나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그 북에서 봤던 아이들은 하나같이 경직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위축되어 있는 그런 삶, 그것이 얼마나 사람을 더 저렇게 찌들게 만드는가 하는 것을 생생하게 바라보면서 더 마음 아팠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아이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나저나 70년 전만 해도 북한에 5만 명이 넘는 신자가 있었다면서요. 네, 성당도 57곳이나 됐습니다. 몇몇 성당은 건물이 남아있다고 합니다만 용도가 달라졌다고 합니다. 네. 네, 이야기를 이어나가기에 앞서 사진을 2장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아이들이 나뭇가지로 십자가를 만들었네요. 표정이 정말 좋죠. 네. 경의선 끝자락까지 올라가면 의주라는 지역이 있는데요. 의주 성당 앞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그렇군요. 네, 두 번째 사진은 성당 사진인데요. 벽돌 건물이 아주 멋집니다. 지붕은 한옥 양식이고요. 네, 이곳은 평양 인근 서포라는 지역에 있었던 메리놀회 건물입니다. 서포 역시 경의선이 통하는 지역입니다. 네. 사실 직접 열차를 타보지 않으면 감을 잡기가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요. 최대한 자세하게 묘사를 해드릴 테니 약간의 상상력을 동원해서 편안하게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북한으로 가는 열차 한번 출발해 볼까요? 네, 지난달 30일 경의선 공동조사단이 서울역을 출발했습니다. 이정표에는 그동안 볼 수 없었던 서울 신의주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출무 신고 먼저 들어보시죠. 대기열차 출무신고 도로산역에서 판문역까지 7.3km 열차 안전운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열차는 도라산역에서 환송 행사를 치르고 북한으로 들어갔는데요. 그렇게 경의선 400km 구간에 대한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북한 땅에서 가장 먼저 만나게 되는 역이 판문역이죠. 그렇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에 철도와 도로 착공식이 열리는 곳도 판문역입니다. 네. 이후 개성역을 지나 평양으로 향하는데요. 평양에 도착하기 전 황해도를 지납니다. 여기엔 사리원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지난 2016년 선종한 서울대교구 김병일 신부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네. 김 신부는 사제가 되기 위해 혼자 남쪽으로 내려왔습니다. 하지만 한반도가 갈라지고 어머니와의 연락이 끊겼습니다. 이후 중국을 통해 극적으로 사리원에 어머니가 살아있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합니다. 이거 생사 확인하는 거 쉽지 않잖아요. 네, 장긍선 신부의 설명 들어보시죠. 그래서 중국 춘척의 주선으로 양쪽을 초청을 해서 어머니하고 김병희 신부님이 만나기로 준비를 하다가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말았어요. 그래서 서울에서 시신이 없는 장례미사를 아드님이 봉헌하셨던 일이 있습니다. 아우, 김병희 신부님 당시에 아주 많이 힘드셨을 것 같습니다. 네, 이 김 신부의 어머니는 아들이 남쪽에서 사제가 됐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는 됐다라며 만족해했다고 합니다. 네. 네, 이 사리원 지역은 황해도 감목 대리구의 중심 도시였습니다. 박우철 신부가 주임으로 있었는데요. 전쟁이 터지면서 박 신부는 보자 전덕표 신부와 피신했습니다. 그런데 성체를 옮겨 모시지 못한 것이 마음에 걸렸다고 합니다. 아이고. 그래서 전 신부가 성체를 거두려고 본당에 돌아갔는데요. 그만 인민군에게 잡히고 말았습니다. 네. 그리고는 참혹하게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초반부터 안타까운 사연들이 많네요. 네, 경의선을 타고 조금 더 올라가 보겠습니다. 황해도를 지나면 평안도에 들어서는데요. 가장 먼저 중화라는 지역에 도착합니다. 네. 여기엔 중화 본당이 있었고요. 원주 교구장이었던 지학순 주교가 이곳 중화 출신입니다. 네. 중화에서 평양까지는 서울에서 수원 정도 거리입니다. 드디어 평양에 도착을 했네요.
네, 이 평양에는 평양역과 서평양역 두 개의 역이 있습니다. 평양역에서는 승오리선이라는 지선이 갈라지는데요. 지선은 평양 오른쪽에 있는 대동강을 건넙니다. 네. 대동강을 건너면 나오는 곳이 선교리역입니다. 공장이 매우 많았던 지역이라고 하는데요. 공장이 많으니 인구도 많았겠죠. 네. 그래서 대신리 본당이 생겼습니다. 사진을 보면 교육 사업이 활발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대신리 본당 바로 옆에 있는 동평학교 운동장에 학생 수백 명이 모여 있는 사진이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그렇군요. 경의선이 평양을 기준으로 상태가 좀 다르다면서요? 네, 더 올라가기 전에 북한의 철도 상황을 좀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개성부터 평양까지는 현재 시속 20에서 30km 정도가 최고입니다. 너무 오래돼서 그렇습니다. 네. 하지만 평양부터 신의주까지는 시속 50에서 60km 정도로 조금 더 빨리 이동할 수 있습니다. 중국까지 가는 국제 열차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니 그래봤자 시속 60km 정도인데 이것도 빠른 건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KTX가 시속 300km니까요. 그만큼 북측의 철도 사정이 많이 열악합니다. 남북 철도를 연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경쟁력을 갖추려면 현대화가 꼭 필요합니다. 네. 열차 다시 출발해 볼까요? 네, 다시 신의주로 향해 가보겠습니다. 서포역에 이제 도착을 하게 되는데요. 이곳에서 경의선과 동해선을 연결하는 평원선이 갈라집니다. 네. 여기에 세워진 성당이 서포 본당입니다. 서포는 예나 지금이나 물류의 중심지인데요. 장신부의 설명 들어보시죠. 평양교구에 진출했던 메리놀 회원들이 선교 본부를 짓고 교구청으로도 썼던 건물이 있었고, 그리고 그 인근에 서포 본당이 또 신설이 됩니다. 또 우리 가톨릭의 여러 시설들이, 또 평양교구의 중요 시설들이 위치하게 되게 됐고, 네, 서포엔 주요 시설들이 많아서 6.25 전쟁 당시 폭격이 집중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서포 메리놀회 본부 건물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네. 주춧돌 한 개만이 당시의 아픔을 기억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 당시에 살았던 수녀님들의 증언에 의하면은 그 빨간 벽돌에, 그 다음에 지붕에는 녹색 유약기와를 얹어서 특히 햇볕이 내리쬐는 날 굉장히 반짝거리면서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줬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제가 두 번째로 보여드린 건물 사진이 바로 서포 메리놀회 본부의 모습입니다. 아까 그 웅장한 기와지붕 건물 사진 말이군요. 네, 맞습니다. 서포 메리놀회 본부는 지금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폭격으로 사라졌다 그랬는데 어떻게 확인할 수가 있죠? 네, 본 건물은 사라졌지만요. 경기도 파주에 있는 민족화해센터가 서포 메리놀회 건물을 본떠서 만들었습니다. 장긍선 신부는 직접 도면을 그리고 증언을 들으면서 본부를 복원했습니다. 그러니까 참회와 속죄의 성당이 북한과 가깝다는 거 말고도 여러 의미가 많네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철도와 성당이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아무래도 성당은 사람이 많이 모이고 교통의 중심지에 따라 건설이 되다 보니까 경의선과 때려야 뗄 수 없게 된 거죠. 네, 이제 신의주까지 거의 다 온 거죠? 네, 신의주 바로 밑에 비현이라는 도시까지 왔습니다. 여기엔 비현 성당이 있었고요. 성심학교도 있었습니다. 이 건물들은 아직도 남아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재 이 성당과 이 성심학교 건물은 인민학교와 공회당 용도로 일부 변형돼서 남아있는 것으로 탈북자들을 통해서 확인을 했고요. 벽돌 건물에 종탑과 십자가가 높이 솟아있는 모습인데요. 지금은 종탑과 십자가는 사라지고 본 건물만 남아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네. 미얀마 주재 교황대사로 있는 장인남 대주교와 형 장인산 신부가 이곳 비현 본당 출신입니다. 네. 신의주는 아무래도 사람과 물자가 많이 오갔던 곳이라서 신앙생활도 활발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신의주는 중국 만주와 연결되는 요충지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오가는 곳인데요. 여기에 처음으로 생긴 성당은 진사동 성당입니다. 네. 이 성당은 전통 한옥의 양식으로 지어졌습니다. 성당 옆에는 성모병원도 있었는데요. 네. 규모가 상당히 컸습니다. 견진성사 기념사진이 남아있는데 신자가 어찌나 많았던지 멀리서 찍은 사진인데도 견진자들이 빼곡하게 서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나중에는 그 신자가 늘어서 본당이 하나 더 분가가 되는데, 그래서 신의주 마전동 성당이라는 것이 하나가 더 분가가 되게 됩니다.
진사동 성당 역시 남한에서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경기도 파주에 있는 참회와 속죄의 성당 외부 모습이 바로 진사동 성당의 모습과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제 경의선을 다 둘러봤습니다. 네, 궁금한 점이 있는데 여러 성당들이 한옥과 양식을 절충한 방식으로 지어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 메리놀회는 평양 지역에서 선교를 펼쳤는데요. 토착민들의 문화를 존중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성당 앞에서 전통 장례식 행렬이 이어지는가 하면 푸른 눈의 선교사가 아이들에게 한글을 가르치는 모습도 있습니다. 네. 건물을 지을 때도 현지 문화의 양식을 적극 활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 성당이 한옥의 모습을 띠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이제 동해선으로 이동해 볼까요? 네, 동해선 구간은 금강산부터 북쪽 두만강까지 이어집니다. 거리만 800km입니다. 금강산선은 상태가 나빠서 버스로 이동하며 조사했습니다. 또 동쪽 지역은 강설량도 많아서 기후적인 요인으로 노후화가 더 심했다고 하는데요. 4km 이상 지나야 하는 터널에서도 조그만 불빛조차 밝히지 못했다고 합니다. 심각하네요. 네, 이 동해선 역시 철도를 따라서 신앙의 터전이 펼쳐졌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동해선 쪽도 역시 마찬가지로 북강원도서부터 시작을 해서 함경도의 그 많은 본당들이 역시 철도 선상에 건설되어 있었기 때문에 우리 교회의 신앙의 터전들이 역시 철도와 함께 이어지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동해선에서는 어떤 지역이 가장 신앙적으로 활기를 띠었나요? 대표적인 곳이 원산역입니다. 이 원산에는 대성당이 있었는데요. 해성학교가 크게 자리를 잡고 있었고요. 베네딕토의 회원들이 선교와 교육, 의료 활동을 펼쳤습니다. 네. 또 동해선을 타고 조금 더 올라가면 덕원역이 나옵니다. 장신부의 설명 들어보시죠. 그 덕원역에서 내려서 걸어갈 수 있는 거리에 뭐가 있었냐면 당시 가장 큰 수도원이었던 성 베네딕토의 대수도원이 있었고 또 우리 천주교 신학교가 구설이 되어 있었고 현재는 그걸 그대로 이용을 해서 원산 농업대학이라고 지금 하면서 사용하고 있고. 네, 이 독일계 의사들이 현지에서 찍어온 사진을 확인했는데요. 수도원 본관 건물과 신학교 건물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네. 수도원 정문이나 경당 등 이 부속 시설은 많이 훼손됐고요. 건물 외벽의 색도 바뀌었지만 건물 자체는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네. 지도를 보니까 동해선은 철도를 따라서 분포한 성당이 더 많네요. 네, 동해선을 따라 올라가면 보이는 함흥, 청진 지역에 모두 성당이 있었습니다. 이 청진 본당에 재밌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청진 본당 출신의 신자가 탈북을 했다고 합니다. 장신부가 만나서 북에서 가장 마음이 아팠을 때가 언제냐고 물었다고 하는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신부님 스님들 끌려가고 성당이 폐쇄되는 모습을 직접 보는 것도 마음이 아팠지만 늘 새벽 미사를 같이 다니던 할머니를 길거리에서 만났는데 서로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모른 척하고 지나갔을 때가 제 마음이 아팠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신앙인이라는 사실이 드러나면 생명의 위협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했던 거죠. 맞습니다. 지금은 서울에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다시 철도 얘기로 돌아가 볼까요? 우리 열차가 동해선을 달린 게 분단 이후 처음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 동해선 조사단은 두만강 국경 다리까지 조사했습니다. 공동단장인 통일부 박상돈 과장의 소감 들어보시죠. 우리 남북 공동조사단이 처음으로 두만강 다리에 올랐습니다.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남북을 오가고 또 거기서 대륙을 향한 한반도 철도의 꿈을 꾸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북측하고 같이 나누면서 철도 연결에 대한 의지를 다지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동해선 조사는 열흘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돌아온 단원들의 얼굴엔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공동조사는 잘 마무리됐다고 해도 아직 갈 길이 근데 멀어 보입니다. 맞습니다. 이 18일 안에 모든 점검을 할 수는 없었을 겁니다. 먼저 조사 결과를 분석하고 추후 추가 조사 여부가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철도 연결에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은 대북 제재입니다. 대북 제재 해제는 북한의 비핵화와 연결된 사안이라 쉽지 않은 문제인데요. 네. 정부는 다음 주 착공식도 제재를 위반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착공식 예산에만 7억 원이 배정됐다고 하네요. 네, 김정은 위원장 연내 답방이 사실상 무산돼서 착공식에서 남북 정상이 만나는 거 아니냐 얘기 나옵니다. 가능할까요? 네,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가능성 없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조 장관은 어제 기자간담회에서
내년 2월에서 3월이 한반도 정세에 큰 영향을 미칠 시기로 평가했는데요. 네. 내년 초에 비핵화 문제가 본격적으로 궤도에 오른다면 철도 연결 역시 맞물려서 조금 진전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맹형균 기자의 불침번 남북 철도 공동조사 경로를 따라서 북녘의 신앙촌을 살펴봤습니다. 북한의 신자들이 아직도 남아 있을지 궁금하네요. 네, 그래서 장긍선 신부의 말로 마무리할까 합니다. 종교가 다시 부활이 되는 그날이 온다면 이 철도를 따라서 옛 성당들이 다시금 죽었고 단절됐던 이 철도가 새 생명을 얻을 때 교회도 역시 같이 새 생명을 얻게 되지 않을까. 이 철도를 따라서 우리는 그냥 사랑과 물류의 이동만이 아니라 하느님의 손길과 축복이 또 함께 이동하는 그런 통로가 되면 정말 좋겠죠. 오늘 방송 잘 기억하셨다가 청취자 여러분들 나중에 남북을 자유롭게 오갈 수 있을 때 성지순례를 한번 가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맹 기자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요즘 뉴스 보기가 무섭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안전사고가 줄을 잇고 있는데요. 매번 대책을 세운다고 하지만 사고가 반복되는 현실. 안전사고로 가족을 잃은 유가족들의 속은 새카맣게 타버렸습니다. 이학주 기자 나와 있습니다. 이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세월호 유가족, 또 가습기 살균제 사건 유가족, 또 화력발전소에서 숨진 고 김용균 씨 어머니까지 어제 다 한자리에 모였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어떤 자리였습니까? 네,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개최한 안전사회를 위한 토론회 자리였습니다. 특조위는 4.16 세월호 참사와 가습기 살균제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설립됐죠. 네. 이번 토론회는 특조위에서도 안전사회 소위원회가 주관했습니다. 안전사회 건설과 관련된 제도를 개선하고 피해 지원 대책을 점검하기 위해 열렸습니다. 근데 요즘 사건 사고가 많았기 때문일까요? 토론회 분위기가 좀 무거웠다면서요? 네, 아무래도 재난에 가장 취약한 사람들, 어린이나 노인, 장애인, 이주민 등 재난 안전 관련 약자 대표들이 참석했고요. 재난을 몸소 겪은 사람들, 사회적 참사로 가족을 잃은 유가족들도 참석해서 분위기가 무거웠습니다. 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단체협의회 김기태 공동대표를 비롯한 가습기 살균제 사건 유가족들, 4.16 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 유경균 집행위원장 등의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숨진 고 김용균 씨의 어머니 김미숙 씨도 참석했습니다. 예. 어머니는 자주 눈물을 보이다가 나중에는 엎드려서 흐느끼기도 했는데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도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네. 특조위가 어렵게 출범해서 활동을 시작했는데 유가족들이 쓴소리를 많이 했다면서요. 네, 가습기 살균제 단체 협의회 김기태 대표는 특조위의 첫 사업이 토론회라는 것 자체가 기가 찬다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런 토론회를 똑똑하다는 분들이 여태 수차례 많이 했는데 달라지는 것이 없었다면서 또 누군가는 사고로 목숨을 잃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토론회 대신에 특조위에서 할 수 있는 일을 똑부러지게 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네. 이를테면은 국가적 참사로 인정받도록 하거나 특별조사보고를 통해 대통령이나 국회에 피해자들의 요구를 관철해달라는 건데요. 네. 또 특조위가 조사권밖에 없다는 한계가 있는 만큼 특검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 밖에도 많은 유가족들이 특조위에 원하는 점을 강하게 이야기했습니다. 네, 유가족들이 가장 원하는 건 어떤 건가요? 소통과 공감입니다. 김기태 대표는 이 토론회 자체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단체와는 아무런 합의 없이 이뤄졌다고 지적했는데요. 그러면서 피해자들과 아픔을 공유하지 않는 특조위는 아무 소용이 없다면서 적극적으로 소통에 나서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예. 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 유경균 집행위원장은 특조위에서 단체명을 세월호 가족협의회로 표기한 것에 대해 불쾌감을 표했는데요. 자신은 세월호의 가족도 아니고 세월호의 아버지도 아니라면서 세월호는 자신의 딸을 집어삼킨 고철덩어리, 자신은 딸인 예은 양의 아버지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유 위원장은 또 특별조사는 특별한 조사가 아니라 특별한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조사라면서 특조위의 본분에 맞는 도움을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네. 다른 유가족들도 오로지 피해자의 관점에서 봐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발제를 맡은 시민단체 반올림 공유정옥 자원활동가도
이번 토론회를 직원들을 중심으로 교육하는 자리로 잘못 알고 참여했다고 말했습니다. 아이고. 그러면서 왜 기획됐는지 아무도 공감하지 못하는 토론회는 잘못 연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물론 많은 유가족들이 특조위를 믿고 있는 만큼 이런 아쉬움을 표한 것이겠는데요. 예. 특조위는 이런 지적을 새겨듣고 앞으로는 피해자들과 좀 더 적극적으로 소통해 나가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주일 전에 외아들을 잃은 김용균 씨 어머니 아직 마음 다 추스르지 못하셨을 것 같은데 어떤 말씀 하셨습니까? 네, 김용균 씨 어머니는 아주 침통한 목소리로 입을 여셨는데요. 자신한테도 이런 일이 생길 줄은 꿈에도 몰랐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현실로 다가와서 너무 큰 고통을 알게 됐고 다른 피해자 부모들의 마음도 이해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전쟁터 같은 아수라장에서 일하고 있는 김용균 씨의 동료들을 지키고 싶다면서 조사 기간 중이라도 화력발전소 1기부터 9기까지 10기까지를 멈춰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예. 이어 문재인 대통령과 국회의원들을 향해 국민이 선출해서 나라 살림을 시켰으니 정치인 역시 노동자라면서 국민이 바라는 게 무엇인지 파악하고 행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네. 또 목이 메어서 말을 제대로 잇지 못하면서도 제발 사람답게 사는 세상이 되길 바란다. 김용균 씨 어머니를 보면서 저도 참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네, 사람답게 사는 세상이 되길 바란다. 어머니의 애절한 외침이 공허하게 들리지 않도록 우리가 더 노력을 해야겠네요. 이학주 기자 잘 들었습니다.